네, 안녕하세요. 주심부터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 정의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얘기했던 그 한어음을 이제 취급을 하는데 그 한어음을 통해서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수입상으로 하여금 무역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불법 추심 뭐 이런 얘기 많이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드라마, 영화에서 보면은 뭐 조직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협박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 뜯어내는 그런 이미지로 굳어져 있는데 추심이란 방식 자체가 대금 회수를 한다는 그러한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콜렉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사용이 되는데 이 추심 거래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신용장이 쓰이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뭐 신용장이 쓰이면 신용장 방식이라 하지 추심 방식으로 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신용장이 사용되지는 않는데 신용장이든 그 추심이든 이 공통점은 우리가 오프라인 때 얘기했던 한어음 그리고 선화증권을 이용한 하한어음 치결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한다는 점은 동일해요. 추심이든 신용장이든. 근데 신용장과 추심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 신용장 개설은행에 지급 확약이 있습니다. 근데 추심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추심과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신용장 같은 경우에 이제 신용장 통일 규칙인 UCP 600이 있다라고 치면 추심의 경우에는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인 URC 522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도 뭐 추심 지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뭐 보칙, 전자적 제시를 위한 이거는 이제 뭐 UCP도 그렇고 URC도 그렇고 이제 전자적 제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국제 규칙이 있는데 뭐 이거에 적용을 받아서 사용이 되어진다. 뭐 저런 정도로 알면 알 수 있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심 통일 규칙인 URC 2조에서 추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행이 접수된 지시, 이 은행에게 지시를 했다는 건데 이 지시를 한 사람은 주로 이제 매도인이 됩니다. 수출자 매도인. 그 매도인이 은행에 지시를 해서 지급 또는 인수를 받거나 그러니까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 지급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급 인도 또는 인수 인도로 서류를 인도하거나 요건 이제 추심의 방법인데 DP 또는 D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서류를 금융서류나 상업서류 를 인도하는 목적으로 여기서 금융서류나 상업서류란 말이 나오는데 금융서류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한어음을 금융서류라고 하고요. 상업서류는 뭐냐면 선화증권이 상업서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금융서류는 한어음, 약속어음, 수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상업서류는 인보이스, 송장이라든지 권리증권 이 권리증권이 다른 말로 선화증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과 같은 서류를 취급을 해서 은행으로 하여금 대금 지급을 하도록 받는 지시하는 그런 게 추심이 되고요. 추심의 당사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추심을 의뢰하고 은행에게 대금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셀러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컨사이너라고 부르는데 이 컨사이너는 화물을 보내는 송화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출자이기도 하죠. 익스포터이죠. 그리고 드로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드로어라는 용어는 드래프트를 발행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드래프트 발행하는 사람. 이 드래프트는 뭐다? 한어음이죠. 한어음 발행하는 사람. 그래서 수출자이자 매도인이자 송화인이자 화물을 보내는 송화인이자 한어음을 발행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다? 추심 의뢰인이다. 추심에 따른 은행의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합니다. 그리고 주심 의뢰서에,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은행에게 주심을 의뢰하면서 지시를 할 때 그 비용을 지급인으로 주심하도록 명시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지급인이, 여기서 말하는 지급인은 주심에서는 당연히 매수인이 될 텐데, 이 매수인이 수수료 지급을 거절했을 때는 매도인이 최종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주심을 의뢰하고 주심을 진행해서 대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수출자가 되는 것이고, 자, 이 수출자로부터 주심을 의뢰받는 은행이 있습니다. 주로 수출자, 매도인의 거래은행, 수출국에 있는 거래은행이 이런 주심을 의뢰받는 은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심은행이 있어요.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 이외에, 그러니까 추심의뢰은행을 뺀 추심과정에 참여하는 은행을 얘기를 하고, 이 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이 요청한 추심의뢰서에 따라서 서류를 지급인, 그러니까 그 매수인이죠. 수입자, 매수인에게 주심을 해서 대금을 송부하는 은행을 주심은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심의뢰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심의뢰인으로부터 직접적인 부탁을 받아서 주심 절차를 시작하는 은행을 주심의뢰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주심의뢰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주심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국 쪽에 서류가 넘어와서 수입자이자 매수인에게 그 서류를 제시를 하고 돈을 직접적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은행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시은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을 통해서 매도인이 주심 의뢰를 하고 그 추심의 절차에 따라서 매수인이 지급인이 되어서 대금을 주심 의뢰인한테 지급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가 주심이 되고요. 지급인을 다른 말로 매수인이죠. 그리고 수입자이기도 하고, 여기 보면 컨사이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수하인, 하물의 수하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심 당사자가 되어서 주심 절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P 방식이 있고요. 크게 나눠봤을 때 여기 이제 DP 방식이고, DA 방식이 있습니다. DP와 DA 방식으로 있고, 물론 DP 안에서도 이게 유산스 DP냐 에사이트 DP냐 뭐 이렇게 나뉘기는 하는데, 먼저 좀 살펴보면 지급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급 인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지급도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한국어로 부르는 명칭은 다양한데, 영어 표현은 document against payment, 페이먼트에 대항해서 서류를 지급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제 대금 결제 방식을 추심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뭘 하느냐, 매도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매도인이 즉 쉽게 말하면 주심 의뢰인이 될 것이고, 여기 거래은행, 매도인의 거래은행이 주심 의뢰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 국가에 소재한 은행 앞으로 어음 대금을 추심한다. 요 어음은 뭐겠어요? 한어음이 되겠죠. 그래서 주심 의뢰를 받은 매수인 국가에 소재한 추심은행은 매수인에게 어음을 제시한다. 그렇죠? 이 어음은 다시 얘기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무슨 어음? 약속어음? 아니죠. 한어음이죠. 한어음을 제시를 하고, 어음 금액을 일람 지급, 여기서 말하는 일람 지급은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일시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금을 바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적서류, 선적서류는 뭐겠어요? 여기서 선적서류라고 했는데, 이 말하는 선적서류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다른 서류는 안 됩니까? 물론 다른 서류도 같이 넘겨줄 수 있죠. 근데 매수인이 진짜로 이 대금 결제를 통해서 받아가야 되는 중요한 서류가 뭐예요? 운송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내놓으라고, 운송인을 향해서 물품 청구를 할 수 있는 서류, 권리증권,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권인 선화증권이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입자인 매수인으로 하여금 선화증권을 받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금 지급을, 한어음에 대한 결제를, 한어음에 대한 지급을
한엄에 대한 일람 지급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 지급도 조건, 지급 인도, DP, Document Against Payment, 이렇게 부르는 방식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 매도인과 매수인은 무엇을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을 하고 선적 서류가 나오죠. 여기 선적 서류도 선화증권이겠죠. 이 선화증권의 추심 과정을 거쳐서 대금을 회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적 서류를 매수인이 받아가려면 대금 지급을 해야 되니까 대금 회수의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물품을 선적한 후에 매수인이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지만 매수인 국가에 소재한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받지 않고 선적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이 말이 매수인 국가에서 소재한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받지 않고 선적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요 말을 반대로 한번 거꾸로 뒤집어 봐요. 대금 지급을 받아야만 선적 서류를 인도한다. 그 뜻이잖아요. 여기 부정어고 여기 부정어잖아요. 이중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지급을 받아야만 선적 서류를 인도한다는 거죠. 대금 지급 안 받으면 선적 서류 안 넘겨준다는 거죠. 선적 서류를 안 넘겨주면 매수인이 물품을 찾을 수 없잖아요. 운송인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 지급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지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하한 어음 치결 제도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송금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대금 회수의 위험, 대금 회수 불능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매수인은 계약 물품을 인수를 할 때까지 자금 부담을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금 지급을 선불 하는 게 아니죠. 언제 주면 돼요? 운송 서류가, 그러니까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 서류가 나와서 이 운송 서류가 은행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될 때까지는 돈을 안 줘도 되잖아.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선불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선화증권을 받고,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인 선화증권을 건네받고 대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어음에 대한 결제만 제대로 한다면 선화증권을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는 거래 방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DP 방식에는 DP Assight와 DP 유산스가 있습니다. DP Assight는 본질적인 의미의 DP입니다. 제가 설명한 그 DP가 DP Assight예요. 근데 선적 서류가 수입국의 은행에 도착한 즉시 선적 서류를 인도하고 물품 대금을 징수하고 그런 것을 해주는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선적 서류를 취급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DP 유산스라는 약간의 예외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자, 여기 선화증권이죠. 선적 서류가 은행에 도착하면, 즉 여기서 말하는 수입국의 은행이란 게 매수인의 거래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적 서류가 매수인의 거래은행에 도착을 하면 바로 서류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 결제를 시키는 건데, 그게 DP Assign 개념인데, 자, 은행에, 이 수입국의 은행, 그러니까 매수인의 거래은행에 서류가 도착을 했어요. 하나음하고 선화증권이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산스라고 하는 거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시해서 대금 결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줘요. 기간을 부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뱅커스 유산스인데, 은행이 유예 기간을 줘요. 그래서 유예 기간을 뭐 한 달 정도 준다.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금 지급을 하고 서류 제시해서 대금을 징수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일람불 지급을 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은행이 매수인에게
기한을 줄 것이냐, 기한을 주지 않을 것이냐, 그런 차이에 의해서 DPSIT와 DP유산수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PSIT는 수출상이 이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선적서류와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 출급 한어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한어음의 대금 결제 기간을 일람 출급, 일람불로 하는 겁니다. 그런 한어음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신의 거래은행인 주식의뢰은행, 매도인의 거래은행이 이제 주식의뢰은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의뢰은행에 주식을 의뢰를 하고, 주식의뢰은행은 한어음과 선적서류를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서 주심을 요청하고, 주식은행은 한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받고 서류를 인도하고 그런 다음에 지급받은 대금을 주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뭐 어떤 딜레이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DP는 한어음과 대금의 상한으로 지급하는 서류 상한 지급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어음은 매개체인 것이고 선화증권과 대금 지급이 크로스되어서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심은행은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해야 이 선적서류인 선화증권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 프로세스 상의 은행은 하나의 서류 전달자이자 대금 전달자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뭐 주식의뢰은행도 그렇고 주식은행도 그렇고 이러한 거래 방식을 이제 DPSIT, 뭐 Deliver Document Payment, 뭐 그 다음에 뭐 사이트,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DPSIT 지급인도 조건, 지급인도의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특이한 게 DP인데, Document Against Payment인데, 유산스, 이 유산스라는 게 기한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심은행이 이제 한어음과 선적서류가 왔을 때 바로 딜레이 없이 도착, 즉시 수입상한테 이거를 대금 결제하라고 서류를 보내는 게 아니라 기한이 있어요. 한어음의 만기일이 있어요. 한어음의 만기일이 있어서 뭐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만기를 잡아놓고, 그 만기일이 되었을 때 매수인이자 수입상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이 DP유산스가 되겠습니다. 이 DP유산스가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데, 사업적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뒤늦게 생겨난 그러한 업무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PSIT는 DPSIT를 썼을 때 경우에는 수입상한테 서류가 도착을 하자마자 대금 지급을 해야 하므로 어떻게 보면 물품을 찾기도 전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을 준비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DP유산스는 그러한 부담을 좀 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 DP유산스가 어떻게 보면 이 뒤에서 설명하게 될 DA하고 조금 겹쳐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도 해요. DA를 설명하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추심의 DP 절차를 제가 말로 설명하고 글로 설명한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써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물품 선적을 하게 되고, 물품 선적에 따라서 매도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주식의뢰은행에 주심을 의뢰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어음과 선적서류, 선화증권을 같이 붙여서,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그 얘기를 했죠. 하한어음 치결제도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대금을 회수를 하는 거죠. 은행은 서류 전달자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서류를 보내게 되면 서류에 대해서 도착 통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하고, 그러면 선적 서류가 인도되고, 이 선적 서류가 선화증권이죠. 선화증권. 그러면 여기 대금 지급된 것을
8번 대금을 이렇게 보내게 되고 결국 주식거래은행도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하는, 그래서 서류를 이렇게 보내서 대금이 이렇게 돌아오는 콜렉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여기 7번의 선화증권이 건네져 받았기 때문에 운송인에게 서류를 제시를 하고 물품을 넘겨받는 그러한 거래 방식이 DP 방식이다. 여기서 DP 유산스가 되면 요 서류 도착과 이 대금 지급 서류 인도를 딜레이를 주는 거죠. 기간을 주는 겁니다. 기간을 줘서 뭐 30일 뒤에 하게 한다든지 60일 뒤에 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DP 유산스가 된다. 자, DP와 비슷하지만 또 당연히 다른 DA 조건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DA 경우에는 인수도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수인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영어 표현으로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라고 합니다. 이게 물품을 전달하고 추심을 통해서 추심을 의뢰하는 그런 과정들은 사실 DP나 DA나 동일을 합니다. 근데 사용되는 어음이 이 DA의 경우에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바로 대금 결제를 매수인으로 시켜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이러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행위를 통해만 하더라도 선적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매수인에게 이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결제 방식이 DA 방식이 되겠습니다. DA 방식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이 절차는 거의 비슷해요. 물품을 선적하고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 어음을 발행합니다. DP는 일람불 어음을 발행을 했죠. 이 기한부, 그러니까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부터 60일이든 90일이든 늦게 결제할 수 있게끔 말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래하는 외국화 은행, 주식거래은행, 이 은행은 매도인의 거래은행이죠. 이 매도인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매수인의 거래은행 앞으로 어음 대금을 주식거래 하게 되면 매수인이 소재한 은행, 주식은행은 어음의 지급인인 매수인에게 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선적서를 인도를 해줍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DP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를 인도를 해줬는데 DA에서는 인수라는 행위를 하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선적 서류를 넘겨주게 돼요. 그리고 대금 지급은 언제 하는데? 라고 물으면 대금 지급은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60일이 됐을 때, 90일이 됐을 때, 30일이 됐을 때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주식거래은행으로 송부하고 주식거래은행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금이 회수되는 방식이 DA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DP와 DA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차이점은 DA 방식에 있어서는 똑같이 한어음과 선적 서류가 매수인에게 전달이 되는데 DP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한 서류가 전달이 되면 매수인이 대금 결제 일시불을 일시불을 해야지만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거래은행인 주식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 선화증권을 건너받을 수 있게 되는데 DA의 경우에는 일종의 외상 거래가 되죠. 먼저 선적 서류를 받아가게 해줍니다. 왜 받아가게 해주냐? 한어음, 기한부 한어음을 인수를 매수인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어음을 인수를 했다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한어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급지시서잖아요. 지급지시서인데 지급지시서에 당장 돈 내세요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30일 뒤에 돈 내세요, 60일 뒤에 돈 내세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급지시서에 해당이 되는 한어음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거 나한테 온 서류 맞습니다. 인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한테 온 서류 맞아요. 제가 이 서류 받을게요. 내 이름 사명했어. 넘겨받았어. 근데 여기가 보통 약속어음이나 수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류를 받으면 그 서류를 들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60일이든 90일이든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은행을 찾아가면 여기에 적혀 있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자기압 수표나 약속어음이었잖아요. 근데 한어음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익스체인지 돼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서류를 받는다는 거는 60일이든 90일이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수인은 내가 나중에라도 60일 뒤에라도 돈을 지급해야 되는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의무가 생긴다는 종이 쪼가리를 내 겁니다 하고 받은 거예요. 그게 인수행위라는 거죠. 그런 인수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매수인은 60일 뒤에 반드시 대금 지급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부도죠. 한어음의 부도죠. 쉽게 말하면. 약속어음은 내가 받을 돈을 저 사람의 채무자로부터 내가 받을 돈이 있어서 기간이 지나서 돈 내놓으세요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저 사람 부도가 되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급하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지급하는 걸 인수합니까? 이유는 설명을 드렸죠. 선적 서류인 선화증권. 그래서 60일 뒤에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런 의무가 적혀있는 서류를 내가 인수를 했어요. 내게 됐어요. 이 종이에 적혀있는 60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그러한 듀티는 이제 내 듀티가 됐어. 나는 60일 뒤에 돈을 내야 돼. 그렇지만 나는 뭘 받아왔어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서류를 받아오는 행위를 통해서, 이 서류를 인수하는 행위를 통해서 선화증권을 받아온 거죠. 요 차이예요. DP와 DA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종의 외상거래다. 매도인은 어음상의 권리 외에 담보를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매도인은 60일 뒤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만 믿고 먼저 선화증권을 풀어주는 거죠. 인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돈은 60일 뒤에 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60일 뒤에 매수인이 도망을 갔다.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선화증권은 풀려났기 때문에. 들고 나를 수 있죠. 매수인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DA 방식이 DP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누구한테 유리해요? 매수인한테 유리합니다. 매도인은 일시불 줘야 되고 DP의 매도인은 DP의 매수인은 일시불을 해야 되는 거고 DA의 매수인은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외상거래 하는 게 물건 사는 사람한테는 유리하죠. 쉽게 말해서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좀 이렇게 다시 보면 매매계약 체결을 했고 물품 선적했고 선화증권 나오고 주식물의하고 이 똑같아요. 뭐랑 DP랑 DA랑 여기 이런 부분은 자 한어음 선적서류 뭐 선화증권 이렇게 넘어가죠. 한어음 주식물의은행 이 매도인의 거래은행이 주식물의은행이 주식물의를 받아서 한어음하고 선적서류를 다시 주식은행한테 보낼 것이고 서류가 도착을 했다. 근데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6번이 DP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이죠. 대금 지급. 근데 대금 지급이 아니라 인수해요. 60일 뒤에 내가 돈 줄게요. 그 약속을 해요. 그러면 바로 그 약속만으로 선적 서류가 인도됩니다. 그러면 그거 서류 들고 수입자인 매수인은 뭐 하면 돼요? 운송인 찾아가서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물품을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 단계에서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는데 이 9번 행위를 안 하고 날라버리면 이 매도인이 밥 줬던 개가 되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DA가 누구한테 더 유리하다? 매수인에게 유리하다. 요 차이가 DP와 DA를 가릅니다. 가르는 차이다. 그러면 DP 유산스는 뭐겠어요? 요 서류 도착 통지 자체가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서류가 오면 서류에 대해서 대금 결제해야 되는 거는 DP S사이트나 DP 유산스나 똑같아요. 근데 요 서류 도착 통지를 좀 늘려주는 거예요. 말미를 더 주는 거예요. 그게 DP 유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DP 유산스와 DA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DA는 뭐예요? 오면 바로 통지해줘요. 인수하면 선적 서류를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만기일에 대금 지급을 한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DP 유산스 같은 경우는 이 매수인의 거래은행인 이 주심은행이 이 제도의 어떤 실무적인 관점에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뱅커스 유산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DA의 경우에는 여기 발행되는 뭐 제가 그림을 똑같이 그려놓긴 했습니다만 이 DP에서 사용되는 한어음과 DA에서 사용된 한어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DP에서는 이 어음이 일람불 어음, 일시불로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어음이었고 이쪽 DA에서 사용되는 어음은 기한부 어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매도인이 매수인에 하여금 외상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셀러스 유산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60일이 지났고 그 만기일에 매수인이 은행에게 대금 지급을 하면 다시 대금이 이렇게 10번, 11번 이렇게 해서 대금이 회수되는 게 DA 거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DP와 DA를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DP의 경우에는 일란불 어음이 사용이 되고 DA의 경우에는 기한부 어음이 사용이 된다. DP의 경우에는 어음의 인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식이고 DA의 경우에는 만기 내에 이루어진다. 수출상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뭐 둘 다 불안해요. 사실은 서류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수령을 하고 나중에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지는 방식이 DA 방식이기도 합니다. 수입상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 추심 거래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어요.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뒤에서 살펴보게 될 신용장과 근본적으로 차이점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은행들, 주심의뢰은행이 있고 주심은행이 있지만 주심에서의 은행들의 역할은 말 그대로 서류 보내주고 대금 전달해주고 그냥 이런 업무적 처리를 하는 게 다예요. 근데 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매수인을 대신해서 지급인을 대신해서 내가 지급인이 돼줄게 라고 나서는 게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죠. 신용장에 있어서는. 근데 주심은 그러한 지급 보증이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이 추심 방식을 사용을 하려면 철저한 신용조사가 전제가 되어야만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심이 뭐 이런 문제점과 어려움만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냐? 상대적으로 신용장에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신용장에 비해서 주심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특히 그리고 신용장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주심을 이용을 해서 하한어음 치결 제도에 따른 대금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장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거액의 담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입상의 경우에는 DA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외상거래를 통해서 물품을 먼저 획득을 하고 그 획득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사용을 해서 이 수출 대금, 그러니까 무역 대금을 확보하고 대금 지급을 천천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외상으로 물건 사서 수입국 내에서 판매를 하거나 수입국 내에서 다른 물건을 가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한 후에 대금을 받아서 그 받아온 대금으로 나중에 내가 물품을 구매해온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천천히 해도 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수입상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국제 간의 이 경쟁이 무역이나 이런 부분의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 경쟁이 강화되면서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어떤 주도권보다 매수인에게 물건 사는 사람이 갑이다. 소위 다시 말해서 손님이 왕이다.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금융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어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괜찮은 대금 결제 방식으로서 DA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은행은 서류를 단순히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방식이 추심이기 때문에 추심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지사 간의 거래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지금 4번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은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 놓긴 했는데 오늘날에 실질적으로 본사와 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하고 삼성 아메리카 간에 대금 결제를 한다든지 수출 대금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하면 추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송금 방식을 쓰지. 그냥 추심 방식의 장점이자 효용성을 써놓은 파트니까 이런 말을 써놨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추심의 한계점 명확합니다. 이 DA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 매수인이 도망가 버리면 수출자인 매도인이 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돼요. 그래서 수출상의 신용 위험이 크다. 신용장 방식에 비해서 추심 기간에
대금 지급 지연이 불가피하다. 왜 그러냐면 신용장의 경우에는 어음 할인이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돈 받을 권리를 미리 매입은행이나 이런 곳에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매도인이 대금을 빨리 해소해 갑니다. 물론 지급인인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나 매수인이 지급한 돈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급하는 돈은 매입은행이 나중에 기한이 도래했을 때 받아갈 것이고, 일단 나는 매입은행으로부터 기간 이자를 고려한 대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신용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넘어가면 돼요. 이 신용장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추심으로 하게 되면 신용장에 비해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늦게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행은 추심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은행이 추심 거래에 있어서는 서류를 전달해 주거나 서류를 다시 전달받거나 그런 역할만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책임을 지거나 뭐 어떤 지급 보증을 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URC는 뭐 이게 신용장 주심 통일 규칙으로서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어음이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상법이, 대한민국의 상법이 어음과 관련해서는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추심을 이용한 거래에 있어서의 중거법이 국내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어떤 또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추심의 한계점이나 문제점이 조금 존재하긴 합니다. 송금 방식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기로 하고, 오늘은 추심 방식까지 설명을 드리고 추심 방식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범위가 이 추심까지가 되겠네요. 네, 남은 기간 시험 준비 잘 하고 중간고사 잘 보길 바랍니다.